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에서 태어나 지금도 군산 근처에서 아이들과 지내는 58살 여자입니다. 대학 때는 꾸미는 걸 좋아했어요. 성격도 활발한 편이었죠. 모임만 나가면 늘 웃고 떠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분위기 메이커라고 했고요. 졸업하자마자 회사에도 바로 붙었어요. 부족함 없이 자라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였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인생이 정직하게 굴러갈 줄 알았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제 인생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5번 결혼했고 5번 다 끝을 봤어요. 누군가에겐 그게 팔자로 보였겠죠. 하지만 저는 늘 그 순간마다 살아남으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마지막엔 저를 제가 상상도 못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첫 남자는 같은 팀 대리였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제자리 근처를 자주 맴돌았어요. 점심 같이 드실래요? 커피 한 잔만요. 그렇게 말을 걸더라고요. 제 생일날이었어요. 퇴근 시간에 회사 로비로 저를 불러내더니 꽃다발과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엔 얇은 금목걸이가 들어 있었고요. 회사에서 가장 환하게 웃는 사람이 당신이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진짜로 녹아내렸습니다. 제가 원래 사람 마음에 약하거든요. 로맨틱한 남자, 인정받는 직장인, 말도 예쁘게 하는 사람.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결혼은 그 남자의 다른 얼굴을 꺼내는 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사소했어요. 퇴근이 조금만 늦어도 똑같이 물었죠. 오늘 누구랑 있었어? 거래처랑 회의했어. 회의가 그렇게 길어? 웃으면서 물을 때도 있었는데 웃는 얼굴이 더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제 핸드폰을 잠깐만 하며 가져가서 메시지를 훑기 시작했어요. 업무적으로 주고받은 단체방 대화까지도요. 이 남자, 너랑 왜 말이 많아? 팀장이야. 업무 지시한 거야. 그럼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나 바보 아니야. 말로 괴롭히는 게 늘어나더니 손이 따라왔어요. 처음 맞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집안에 빨래 냄새가 퍼져 있었고 저는 내일 입을 블라우스를 다림질하고 있었어요. 뒤에서 제 팔을 확 잡아당기더니 낮게 말했죠. 너 나 우습게 보지? 그리고 어깨와 팔 갈비뼈 쪽을 때렸습니다. 얼굴은 절대 안 때리더라고요. 티나니까. 그 한마디가 제일 소름 돋았어요. 그 뒤로는 반복이었습니다. 폭력 다음 날엔 눈이 빨갛게 부어서 내가 미쳤어 하며 울고 바닥에 무릎 꿇고 손등에 입 맞추고 그렇게 사과했어요. 저는 그 사과를 믿었다기보다 또 때릴까봐 믿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터진 날이 제 인생의 방향을 꺾었습니다. 직원들과 지방 출장을 갔다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업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엔 작은 접촉사고가 나서 늦어졌고요. 늦은 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에 술 냄새가 확 끼쳤습니다. TV는 켜져 있는데 화면은 멈춰 있었고 남편은 거실 바닥에 앉아 저를 올려다봤어요. 연락이 왜 안 돼?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지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배를 맞아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발이 따라왔어요. 너 어디서 누구랑 있었어? 그 질문이 계속 들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기억이 끊겼어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이웃이 벽 너머로 소리를 듣고 신고했고 경찰이 문을 두드렸는데도 남편이 열지 않아서 강제로 들어왔다고. 저는 응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했고요. 병실에 친정 부모님이 들어왔을 때
엄마가 제 팔에 멍을 보면서 울다가 갑자기 울음을 뚝 멈추고 말했습니다. 이혼해. 한두 번도 아니잖아.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내 편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엔 현실이 남았죠. 같은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회사에선 여전히 젠틀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동료들 눈엔 제가 문제 많은 여자로 보였을 거예요. 결국 저는 퇴사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회사를 나온 뒤 저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거울을 보면 멍든 팔이 보였고 멍든 팔을 보면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제 모습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엄마는 매일 걱정하셨어요. 뭐라도 먹어야지.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자. 산책이라도 하자. 근데 나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면 다 알 것만 같았습니다. 저 여자 맞고 살았대. 저 여자 남편한테 버림받았대. 그런 시선이 너무 무서웠어요.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들었어요. 적어도 이젠 맞지 않아도 되니까.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 그게 제 첫 번째 결혼의 끝이었습니다. 상처를 씻어내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 빨리 괜찮아지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카페를 기웃거렸어요.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글만 읽었어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서 저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싶었죠.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짧게 글을 올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쓸 순 없었어요. 그냥 이혼했다는 것, 힘들다는 것, 그 정도만 적었습니다. 댓글이 몇 개 달렸고 그 중 한 사람이 쪽지를 보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괜찮으시면 이야기 나눠요.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는 말이 나왔어요.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모르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래서 더 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채팅으로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어요. 맞았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매번 똑같이 답했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말이 제 안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우리는 만나기 전부터 서로의 속마음을 다 알게 됐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사람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떨렸지만 나갔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생각보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고 목소리도 차분했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었죠. 오히려 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줬습니다. 힘들었겠다. 응. 이제 괜찮아? 모르겠어. 괜찮은 척은 하는데.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로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줬어요. 그게 더 좋았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2번. 그렇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앞에서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 손을 잡을 때도 물었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그 다정함에 저는 스스로가 다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자연스럽게 사랑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초혼이었어요. 저처럼 상처 입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저를 불쌍하게 보지 않았거든요. 어느 겨울밤 그 사람이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한강 근처 카페였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 사람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들 내가 다 안아줄 수 있어.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이번엔 괜찮을지도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저를 맞았어요. 차를 내오며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집은 어디인지,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그러다가 툭 던졌어요. 이혼을 했다고? 그럼 내가 뭔가 문제가 있긴 했겠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 궁금해서 그러는 거지. 요즘 세상에 이혼이 뭐 대수냐만, 그래도 이유는 있었을 거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말이 좀 세. 괜찮아. 다음엔 내가 미리 말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했어요. 친구들도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시댁에서 그러자고 했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봤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어요. 화려한 결혼식보다 평범한 일상이 더 중요했으니까. 신혼집은 남편 회사 근처에 얻었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저는 집을 꾸미면서 행복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 출발이구나 싶었죠. 근데 시댁 방문이 시작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만든 음식에 늘 한마디씩 했어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우리 아들은 원래 이런 거 안 좋아해. 그러니 이혼했지.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어깨가 점점 시댁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랑 시어머니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편을 드는 일이 많아졌어요. 우리 엄마 말도 일리 있어. 너도 좀 이해해줘. 어른들이 원래 그러셔. 그 말이 반복되던 어느 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남편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다쳤어? 아니, 손 떨리는 거 봐.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말해요? 당신 어머니가 날 힘들게 한다고? 당신이 날 지켜주지 않는다고? 그날 밤 남편과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그냥 내 편이 돼줬으면 좋겠어. 나 엄마 편 든 적 없어. 매번 어머니 말씀도 일리 있다고 그러잖아. 그건 사실이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크게 쉬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뭐지? 나 또 잘못 선택한 거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또 같은 구조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요. 첫 번째 남편은 저를 때렸지만 두 번째 남편은 저를 지키지 않았어요. 폭력의 형태만 달랐을 뿐 결국 저는 또 혼자였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말에 친척 모임 있으니까 와. 제가 그날 약속이 있어서요. 약속 미뤄. 가족이 우선이지. 저는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근데 친척 모임에 가보니 시댁 친척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수군거렸습니다. 아, 재혼한 며느리구나. 젊어 보이네. 첫 결혼은 왜 깨졌대?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뭐, 젊을 때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가 전시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경거리, 화제거리,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뭘? 시댁 행사. 너무 힘들어.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그날 밤부터 우리는 말을 아꼈습니다. 서로 부딪히면 다칠까봐 조심했어요. 근데 그게 더 외로웠습니다. 한 달쯤 그렇게 지냈을 때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리 좀 쉬자. 쉬자니? 헤어지자는 건 아니고 각자 시간을 가지자는 거야.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각자 시간을 가지면 뭐가 달라지나요?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인데. 그냥 헤어지자. 남편이 깜짝 놀라서 저를 봤어요. 진심이야? 응. 우린 안 맞아. 노력해보자. 조금만 더. 난 이미 충분히 노력했어. 우린 끝내 혼인신고도 하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헤어지던 날 남편은 울면서 말했어요. 사랑하니까 보내줄게. 너 더 부서지면 안 되잖아. 그 말이 정말 사랑이었는지 책임 회피였는지 지금도 가끔 헷갈립니다. 다만 분명한 건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됐다는 거예요. 짐을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결혼은 뭘까? 왜 매번 이렇게 끝날까?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말했어요. 나 또 실패했어. 친구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너를 지킬 준비가 안 된 거야. 그 말이 위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그날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또 한 번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세 번째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선택처럼 보이는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결혼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살던 시절이었어요. 두 번 실패하고 나니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울을 봐도 제가 초라해 보였어요. 연말 행사장에서 스쳐 지나간 남자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인사만 나누고 지나갔죠. 근데 이상하게도 엄마가 그 사람을 알고 있더군요. 아까 그 사람도 이혼했어. 응, 그래서? 아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실력도 있고 인성도 바르대. 제가 놀라서 엄마를 봤더니 엄마는 이미 마음을 굳힌 얼굴이었어요. 엄마, 나 결혼 생각 없어. 평생 혼자 살 순 없잖아. 두 번이나 실패했는데 또 해? 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픔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오히려 더 잘 살 수도 있어. 서로 이해하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엄마는 계속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주변 사람들도 거들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번 만나보라고. 결국 저는 떠밀리듯 만남을 가졌습니다. 카페에서 처음 마주 앉았을 때 그 남자는 솔직했어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이에요. 예. 힘들 거예요. 아이가 사춘기라. 그럴 수 있죠. 저는 별 기대 없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진지했어요.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전 당신한테 거짓말 안 할게요. 완벽한 남편 못 돼요. 근데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와닿았어요. 몇 번 더 만났고 떠밀리듯 결혼했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였고 식사 한 끼 하고 끝났어요. 남편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학원 간다고 했대요. 미안합니다. 아이가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서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되죠.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속으론 불안했어요. 신혼집은 남편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아이 학교 때문에 이사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이가 우선이니까. 처음 집에 들어가 인사를 하는데 아이가 제 얼굴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저 아줌마랑 같이 살 거예요? 남편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예의 없이 왜 그래? 인사해. 싫어요. 아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을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그 한마디가 제자리의 크기를 정해버렸습니다. 저는 밥상을 차릴 때도 조심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이는 숟가락도 들지 않았습니다. 배 안 고파요. 조금만 먹어. 엄마가 정성껏 만든 거야. 남편이 말했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사람 엄마 아니에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나무랐지만 아이는 식탁을 박차고 일어났어요. 옷을 개어 넣을 때도 조심했습니다. 아이 방 문을 조심조심 열고 옷장에 넣었어요. 근데 다음날 보니 그 옷들이 바닥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눈치를 계속 봤어요.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학교 다녀와. 아이는 대답도 안 했어요. 그냥 신발 신고 나갔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저를 계속 밀어냈어요. 엄마 흉내 내지 마요. 나 그냥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걱정하지 마요. 필요 없어요. 어느 날 밤 아이가 친구들이랑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너 술 마셨어? 상관없잖아요. 중학생이 무슨 술을 마셔? 아빠한테 이를 거예요? 그래요, 이르세요. 아이는 비틀거리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애가 술 마시고 들어왔어요. 뭐? 지금 당장 집에 와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사업으로 바빴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날이 드물었어요. 들어오면 피곤해서 바로 쓰러졌고요. 그날 남편은 1시간 만에 들어왔습니다. 아이 방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히려 큰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는 맨날 일만 해.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아줌마 데려오면서 나한테 물어보기라도 했어요? 저는 거실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아이를 잘못 키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제 탓입니다. 우리는 서로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달라지나요? 저는 혼자 아이를 잡아야 했어요. 학교에서 전화가 오면 뛰어나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어요. 요즘 수업 태도가 안 좋습니다. 집에서 무슨 일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야기하겠습니다. 밤늦게 연락이 안 되면 동네를 돌며 찾았어요. PC방, 편의점, 친구네 집, 어디든 찾아다녔습니다. 아이를 찾아서 집에 데려오면 아이는 저를 노려봤어요. 왜 찾아와요? 걱정돼서. 필요 없다니까요. 그렇게 몇 달을 버텼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아이는 저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임신을 했습니다. 검사기에 2줄이 뜨는 걸 봤을 때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저는 이번엔 나도 내 아이를 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조심스럽게 숨을 쉬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임신했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서 저를 안았습니다. 정말요? 정말?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남편은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이번엔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아이가 극도로 흥분했습니다. 뭐라고요? 너한테 동생이 생기는 거야. 내 집에서 애 낳지 마. 아이는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이 말렸지만 아이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여긴 우리 집이기도 해. 동생이 생기면 좋잖아. 싫어. 절대 싫어. 아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학교도 안 갔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뱃속 아이가 걱정됐어요. 스트레스가 아이한테 안 좋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느 날 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만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밥 먹을래?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필요 없어요. 그래도 먹어야지. 아이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저는 움찔했어요. 아줌마, 나 아줌마 진짜 싫어요. 나도 알아. 근데 우리 같이 살아야 하잖아. 왜요? 왜 같이 살아야 돼요? 아이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저를 밀쳤어요. 저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의자에 발이 걸렸어요. 몸이 뒤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쿵! 머리가 벽에 부딪혔어요. 너무 아팠고 무서웠고 바닥이 차가웠어요.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아빠. 저는 배를 감싸쥐었어요. 따뜻한 게 다리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피었어요. 저는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응급차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유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밥도 안 먹었고 물도 안 마셨어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실로 매일 왔지만 저는 남편을 보지 않았어요.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남편과 조용히 마주 앉아 이야기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물러나는 게 맞아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아이가 돌아오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돌릴 힘도 없었어요. 그렇게 세 번째 결혼도 끝났습니다. 짐을 쌀 때 아이가 방문을 조금 열고 저를 봤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끝내 하지 않더군요. 저는 그냥 나왔어요. 집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가 아니라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결혼이 뭔지, 가족이 뭔지, 이제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세 번째 이혼 후 저는 정말로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아무것도 붙잡히지 않았어요. 잠을 자도 악몽을 꿨고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 정말 죽겠구나. 살아있는데 죽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용하다고 소문난 곳이었어요. 친구가 예전에 용하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생각나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골목 안쪽에 낡은 건물이 있었고 2층으로 올라가니 빨간 글씨로 이름이 쓰인 간판이 보였어요. 문을 열자 향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점쟁이는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툭 말했습니다. 불쌍한 년이네.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예. 사주 안 봐도 알겠네. 팔자가 기막히게 꼬였어. 점쟁이는 손가락으로 탁탁 책상을 두드리며 이어갔습니다.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혼자 늙어. 그 말은 저주처럼 들렸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를 낼 힘도 없었어요. 그럼 어떡해요? 어떡하긴. 받아들여야지. 그게 내 팔자야. 점쟁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을 받고도 위로 한마디 없었어요. 저는 점집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불쌍한 년.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노가 아니라
체념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아, 맞다. 나 그런 인생이었지.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서 숨 쉬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어요. 동네 슈퍼에 가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 또 이혼했대. 세 번째래.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이 무서웠어요.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모, 나 잠깐만 거기 가면 안 돼? 무슨 일이야? 그냥 좀 떠나고 싶어. 여기 있기가 너무 힘들어. 이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와, 일단 와. 저는 도망치듯 미국으로 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도 저렇게 흘러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정 없이. 이모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작은 식당을 했어요. 공항에 마중 나온 이모가 저를 보더니 놀랐습니다. 야, 너 얼마나 안 먹었어? 잘 먹었어. 거짓말. 뼈만 남았잖아. 이모는 한숨을 쉬며 제 짐을 들었어요. 차에 타면서 말했습니다.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 천천히 생각해. 고마워, 이모. 뭘? 가족인데. 이모네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이모부도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랜만에 밥을 제대로 먹었어요. 이모가 만든 된장찌개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이모가 말했어요. 우리 식당에서 일 좀 도와줄래?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서빙이랑 계산만 하면 돼. 저는 한인타운 식당에서 서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주문을 잘못 받기도 하고 접시를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손님들은 대부분 친절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죠? 화이팅! 그 말들이 위로가 됐습니다. 접시를 나르며 생각했어요. 그래, 결혼 같은 건 이제 다시는 안 해.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당 가고, 손님 받고, 설거지하고, 집에 돌아와서 자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때 그 식당에 자주 오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달콤한 말로 흔드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냥 손님이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와서 김치찌개를 먹고 갔습니다.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무거운 물통을 옮기는 걸 봤나 봅니다. 다가와서 말했어요. 제가 들어드릴까요? 괜찮아요. 무거워 보이는데요. 그 사람이 물통을 옮겨줬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오늘도 바쁘네요. 물 한 잔 드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가끔 짧게 챙겨줬습니다. 저는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이제 두려웠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사람이 식사 후에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몇 달 됐어요. 미국은 처음이세요? 네. 적응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적응이라니. 그냥 도망 온 건데. 그 사람은 자주 와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가끔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그런 것들. 어느 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손님, 왜 여기 자주 오세요? 음식이 맛있어서요. 다른 데도 많은데. 그 사람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여기가 편해서요. 집 같아서. 그 말이 이상하게 와닿았습니다. 저도 여기가 편했거든요. 몇 주가 더 지나고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실례지만 커피 한 잔 하실래요? 퇴근 후에.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그런 거 안 해요. 아,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친구로요. 친구요? 네. 그냥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남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식당엔 왔어요.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했고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번에 커피 제안하셨잖아요. 네. 아직 유효해요? 그 사람은 웃었어요. 당연하죠. 우리는 식당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선을 그었어요. 나 정말 친구로만 만날 수 있어요. 다른 건 기대하지 마세요. 알아요. 그래서 그냥 친구로 지내요. 그렇게 친구라고 믿게 된 시점에 제 체류 비자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모한테 말했어요. 이모, 나 비자 만료됐어. 한국 돌아가야지. 돌아가기 싫어. 왜? 거기 가면 또 그 시선 속에 갇힐 것 같아. 이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저는 막막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그때 그 남자한테 말했습니다. 나 비자 만료됐어. 그럼 한국 가야 되네. 가기 싫은데.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혼인신고만 하자. 뭐라고요? 진짜 부부처럼 살자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 있는 게 더 중요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제안을 해? 친구니까. 친구 도와주는 거지. 그건 너무 큰일이잖아. 괜찮아. 나도 외롭긴 마찬가지야. 서로 도우면 되지. 저는 망설였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치가 떨렸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지했어요. 생각해봐. 급하지 않아.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모한테도 말했어요. 이모, 누가 나한테 혼인신고 하자고 그래. 뭐, 누가? 식당에 자주 오던 손님. 이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야? 모르겠어. 근데 나쁜 사람 같진 않아. 조심해. 미국에서 그런 사기 많아. 저도 알았어요. 근데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신뢰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엔 진짜 결혼이 아니니까 라고 제 마음을 속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 남자한테 말했어요. 알았어. 하자. 정말? 대신 조건이 있어. 정말 친구로만 지내는 거야. 당연하지. 우리는 시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서류에 사인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네 번째 결혼. 아니, 이건 결혼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이름을 썼습니다. 혼인신고 후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식당에 왔고 저는 일을 했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근데 두 달째부터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좀 필요해. 왜? 미국은 집이 있어야 혼인관계가 인정돼.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비자 문제도 복잡해. 저는 미국 법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서류라는 단어만으로 저를 겁먹게 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일단 1,000불만. 저는 돈을 건넸습니다. 한 달 뒤 또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추가됐어. 또, 미안해. 근데 이거 안 하면 내 비자 문제 해결 안 돼. 저는 또 돈을 줬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통장 잔고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남자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았어요. 식당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모한테 말했어요. 이모, 연락이 안 돼. 뭐?
어디 갔는데? 모르겠어. 전화도 안 받아. 며칠 뒤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저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여기 사장이 누구십니까? 이모가 대답했습니다. 접니다. 무슨 일이세요? 경찰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당신 남편으로 등록된 사람 사기 사건으로 구금됐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여러 건의 사기 혐의가 있습니다. 당신도 조사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모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영주권자도 아니었고 저와의 결혼도 사기 과정 중 하나였다는 걸요. 저는 가진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제가 불법 체류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모가 변호사를 알아봤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추방될 수도 있어. 이모, 어떻게? 일단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자. 결국 저는 출국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이모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미안해. 이모 잘못 아니야. 내가 더 조심시켰어야 하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심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는데 그때 제 속에서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점쟁이가 했던 말. 불쌍한 년이네. 그 문장이 너무 또렷해서 저는 공항 의자에 앉자마자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정말로 나는 불쌍한 년인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한국에 돌아온 뒤 저는 사람을 믿지 못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잤어요. 현관문 소리만 나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찾아올까봐 두려웠거든요. 친정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았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밥상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고 가끔 제 방문을 열고 들여다봤어요. 밥 먹어라. 응. 밖에 좀 나가. 싫어. 엄마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아빠는 저를 보면 고개를 돌렸어요. 실망한 거죠. 딸이 4번이나 결혼에 실패했으니까. 그렇게 은둔하다가 어느 날 이대로는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은 푹 꺼져 있고 뺨은 살이 빠져서 광대뼈가 튀어나왔습니다. 머리카락도 숱이 많이 줄었어요. 이러다 정말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무서웠습니다. 신문에서 봉사활동 광고를 봤어요. 대학병원에서 하는 암 환자 말벗 봉사였습니다. 왜 그걸 신청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담당자가 물었어요. 봉사 경험 있으세요? 없습니다. 왜 신청하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살고 싶어서요. 담당자는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나오세요. 교육을 받았습니다. 환자들한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지, 죽음이라는 단어는 절대 쓰지 말라고 했어요. 처음 병동에 들어갔을 때 저는 무서웠습니다. 하얀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났고 곳곳에서 기계음이 들렸어요. 병실 문을 두드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 계신 분은 60대쯤 돼 보이는 여자 환자였어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사자로 온 사람입니다. 아,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요. 오늘은 햇빛이 좋아서 살 것 같네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살 것 같다니. 환자분이 오히려 웃고 계셨어요. 놀랐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우울하게 있으면 뭐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환자분은 계속 말했어요. 젊은 분이 왜 여기서 봉사해요? 밖에서 놀지. 그냥 하고 싶어서요. 거짓말. 뭔가 있구나.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환자분은 제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말 안 해도 돼요. 나도 물어볼 생각 없어요. 그날 이후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갔습니다. 환자들은 우울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죠.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바닷가 가고 싶어요. 딸 결혼식만 보고 가면 여한이 없겠어요. 내일 검사 결과 나오는데 좋았으면 좋겠네요. 그 말들을 들으며 저는 조금씩 치유됐습니다. 인생이 나에게만 가혹한 게 아니라는 걸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결혼에 4번 실패한 게 뭐 그리 대수냐 싶었습니다.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저의 5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이름은 김준호였습니다. 병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혼자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 봉사자분이시구나. 앉으세요. 준호 씨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웃을 때도 소리 내지 않았어요. 처음엔 대화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가족 없으세요? 네. 혼자 살았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근데 익숙해요. 준호 씨는 평생 혼자 살았다고 했습니다. 결혼할 기회도 있었는데 일이 바빠서 놓쳤다고. 그렇게 살다 보니 재산은 수십억이 되었지만 여전히 혼자라고 했습니다. 후회되세요? 글쎄요. 후회한다고 돌아가나요? 저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호 씨가 말을 꺼냈어요. 저 부탁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나 이제 오래 못 살아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이에요. 받아들였어요. 준호 씨는 담담했습니다. 근데 내 재산이 의미 있게 쓰였으면 해요. 재산이요? 평생 모았어요. 쓸 데가 없어서 그냥 모았죠. 근데 내가 죽으면 그게 다 국가로 가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대안학교 만들고 싶어요. 부모도 형제도 없는 아이들이 먹고 자는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곳. 그 말에 저는 숨이 멎었어요. 좋은 생각이세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증여는 세금이 너무 커요. 배우자 상속이 더 유리해요. 준호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혼인신고만 해줘요. 내가 죽으면 재산을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걸로 학교 만들어줘요.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전 결혼이 치가 떨려요. 알아요.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당신 힘들게 살았다고. 그럼 왜 저한테 이런 부탁을요? 준호 씨는 웃었습니다. 당신 눈빛 봤어요. 살고 싶어 하는 눈이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아이들도 살릴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해요. 정말 못해요. 생각해봐요.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답을 주셨으면 해요. 그날 이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5번째 결혼. 아니, 이건 결혼이 아니잖아요. 서류상의 관계일 뿐이죠.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일주일 뒤 준호 씨가 한번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했어요. 병실 밖 복도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또 한 번 누군가의 제안 앞에 서 있더군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였거든요. 아이들. 저처럼 상처받은 아이들. 갈 곳 없는 아이들.
저는 병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준호 씨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준호 씨, 눈을 떴습니다. 할게요. 뭐요? 혼인신고. 할게요. 준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눈빛으로 고맙다고 했어요. 며칠 뒤 병원에서 간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왔고 서류에 사인했어요. 증인은 간호사들이 서줬습니다. 5번째 결혼. 반지도 없고 드레스도 없고 축하도 없는 결혼. 근데 이상했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준호 씨는 그날 밤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제가 고마워요. 제게 의미를 주셔서 당신이라면 잘할 거예요. 최선을 다할게요. 준호 씨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봉사자 몇 명과 병원 관계자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상주로 앉아 있었어요. 배우자니까. 근데 실감이 안 났습니다. 문상객 한 분이 말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평생 혼자 사시다가 마지막에 좋은 분 만나셨네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분을 만난 건 누구였을까요? 준호 씨가 저를 만난 걸까요? 제가 준호 씨를 만난 걸까요? 장례를 치르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유언장이 있었어요. 전 재산을 배우자에게 상속합니다. 단 대안학교 설립에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권고. 강제가 아니었어요. 그 돈으로 뭘 하든 제 마음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학교 만들겠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마음 아주 깊은 곳에서 조용한 책임감이 올라왔어요. 지금 저는 대안학교를 운영합니다. 학교 이름은 준호학교예요. 준호 씨를 기리는 뜻에서 지었습니다. 군산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에 자리 잡았어요.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학교를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변호사를 통해 교육청에 연락했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대안학교 설립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부지가 있어야 하고 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필요하고 교육과정도 승인받아야 하고 머리가 아팠어요. 근데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 씨와의 약속이었으니까 부지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 곳을 봤어요. 너무 비싸거나 너무 외진 곳이거나 아니면 시설이 낡았거나 어느 날 폐교된 초등학교를 소개받았습니다. 시골 마을에 있었어요. 학생 수가 줄어서 문을 닫은 지 5년 됐다고 했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구조는 튼튼했어요. 운동장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공기가 맑았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리모델링 비용이 꽤 들 겁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벽을 뜯어내고 바닥을 새로 깔고 화장실을 고쳤어요. 기숙사로 쓸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공사하는 동안 저는 매일 현장에 나갔어요. 인부들과 함께 페인트 칠도 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행복했어요. 6개월 만에 학교가 완성됐습니다. 교육청 승인도 받았어요. 정식 대안학교로 인정받은 거죠. 이제 아이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고를 냈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다니기 힘든 아이들,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일주일 만에 문의가 들어왔어요. 보육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 한 명 보내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 아이가 좀 까다로운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어떻게 까다로운데요? 말을 안 해요. 1년째 말을 안 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보내주세요. 첫 번째 학생이 왔습니다. 15살 여자아이였어요.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짐을 들고 교문으로 들어오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인사를 건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여기가 내 방이야. 수진이는 방을 둘러봤어요. 작은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운동장이 보였어요. 마음에 들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말을 안 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수업을 들을 때도 조용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와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학생이 5명이 됐습니다. 모두 사연이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아이, 학대받던 아이, 가출한 아이. 저는 아이들에게 하나만 약속했습니다. 여기선 안전해.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않아. 아이들은 처음엔 저를 믿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어른들한테 배신당한 경험이 많았을 테니까. 매일 아침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밥그릇에 반찬을 골고루 얹어줬어요. 저녁에는 운동장에서 같이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선생님, 저 여기 계속 있어도 돼요? 당연하지. 여기가 내 집이야. 진짜요? 진짜야. 수진이는 여전히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가끔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뒤돌아봤습니다.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왜 우리한테 잘해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손을 닦고 수진이한테 다가갔어요. 너희가 소중하니까. 저희가요? 응. 너희는 정말 소중한 아이들이야. 수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어요.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학생 수가 점점 늘었습니다. 1년 만에 15명이 됐어요. 교사도 3명 채용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를 가르칠 선생님들이었어요. 모두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생활 지도를 맡았어요.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안아주는 일. 아침마다 아이들 방을 돌며 깨웠습니다. 일어나 아침이야. 5분만요. 안 돼. 밥 식어. 아이들은 투덜거리며 일어났어요. 세수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상을 차리며 아이들 얼굴을 봤어요. 처음 왔을 때보다 얼굴에 살이 올랐습니다. 웃음도 많아졌어요. 맛있게 먹어.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방과 후엔 함께 운동장에서 놀았어요. 축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그냥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함께 뛰었어요. 숨이 차고 땀이 났지만 즐거웠습니다. 선생님 진짜 빨라요. 밤에는 아이들 방을 돌며 인사했습니다. 잘 자. 선생님도 잘 자요. 방문을 닫고 나오면 복도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곤 했어요. 이 아이들이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쳤구나. 내일도 이렇게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어느 날 밤 수진이 방에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수진아, 앉아? 네. 잠시 들어가도 될까? 네. 수진이는 책상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 여기서 계속 살아도 돼요? 당연하지. 대학 가면 어떡해요? 대학 가도 여기가 내 집이야. 방학 때 돌아오면 돼.
수진이는 웃었어요.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뭐가 고마워? 우리 가족인데. 그날 밤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점쟁이 말대로 남편 복도 자식 복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5번 결혼했지만 다 실패했고 제 아이를 가져본 적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복은 누군가에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나누는 것이라는 거요. 이 아이들이 제 복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저를 선생님이라 부르는 이 아이들. 다음 날 아침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교무실 창문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수진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생님, 같이 놀아요. 알았어. 지금 간다. 저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이들 사이로 들어가 함께 웃고 뛰었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엄마한테 전화가 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엄마. 힘들진 않아? 안 힘들어. 행복해. 엄마는 한숨을 쉬었어요.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엄마는 좋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그래. 알아. 전화를 끊고 나면 창밖을 바라봅니다. 운동장에 가로등 불빛이 비치고 별이 총총 떠 있어요. 고요한 밤입니다. 점쟁이가 했던 말이 가끔 떠오릅니다. 불쌍한 년.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혼자 늙는다고 했죠.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남편 복이 없었고 제 배로 낳은 자식도 없습니다. 5번이나 결혼했지만 끝까지 함께한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침마다 선생님하고 달려오는 아이들이 있고 밥상을 같이 나누는 가족이 있습니다. 제가 안아주고 토닥여줄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찾은 복입니다. 다음 주엔 새로운 학생이 한 명 더 옵니다. 16살 남자아이래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의지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방을 준비하고 있어요. 침대 시트도 새로 갈고 책상도 깨끗이 닦았습니다. 이 아이도 여기서 평화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준호 씨 사진이 교장실에 걸려 있습니다. 가끔 그 사진을 보며 말을 겁니다. 준호 씨, 잘하고 있죠? 대답은 없지만 준호 씨가 웃고 있는 것 같아요. 58살, 5번의 결혼, 수없이 넘어지고 깨진 인생. 하지만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안아주는 일. 이게 제가 평생 찾아 헤맨 자리였습니다. 복은 누군가에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나누는 거예요.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넘어지든 몇 번을 실패하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서 당신만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처럼요.